오늘의 주간악당은 출연자 섭외 한번 잘못했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어느 방송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솔로, 환승연애, 돌싱글즈, 솔로지옥 이런 리얼리티 연애 방송들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남 연애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겠냐 싶다가도 막상 보다 보면 어느새 푹 빠져서 감정이입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리얼리티 방송, 특히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이 출연해 대본 없이 진행되는 연애 예능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리얼리티쇼 흥행작이 많기로 유명한 미국 방송국 VH1에서도 지난 2009년 백만장자를 원하는 매건이라는 연애물을 론칭해 8월 1일 대망의 첫 방송에 돌입했는데요. 나는 솔로처럼 단체 미팅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고 개성 넘치는 17명의 남성 백만장자들이 매건 하우저먼이라는 미녀 하나를 두고 열심히 플러팅을 펼쳐 매주 한 명씩 탈락을 하는 서바이벌 방식의 예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회씩 적어도 17주는 편성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4회차의 송출을 앞둔 8월 19일 방송국 측에서 돌연 이런 공지를 해버렸습니다. VH1 방송국은 현재 발생한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리얼리티 프로그램 백만장자 매건을 더 이상 방영하지 않을 것을 알립니다. 예상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창 순항 중이던 이 프로그램은 실은 사전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건이 17명의 남자 중 누구를 선택했는지 최종 결과까지 촬영이 끝난 겁니다. 이는 곧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이미 투입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작 3회 방영으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투자금 회수도 어림없겠죠. 방송국은 왜 이런 막대한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프로그램 중단 선언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매건과 17명의 백만장자 그리고 스태프들 전원이 대저택에서 합숙을 하며 약 5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물론 탈락자는 중간에 저택을 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어느덧 녹화 막바지에 다다라 저택에는 참가 남성이 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TJ, 엔터테인 업계에 종사하는 샤레이,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일을 하는 라이언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세 사람은 올림픽으로 치면 금은동메달 중 하나는 무조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달리 연애 리얼리티 쇼에서는 2등과 3등은 하등 쓸모가 없죠. 승부욕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남자들은 반드시 1등을 해 매건과 상금 그리고 유명세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면서 필사적으로 플러팅에 임했는데요. 이런 세 사람 중 특히 32살의 라이언 젠킨스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롤이자 여왕벌 매건이었습니다. 사실 매건은 라이언과 이미 눈이 맞아 있었습니다. 규칙에 의하면 남녀는 서로 개인적인 연락처를 교환해서는 안 됐지만 둘은 남들의 눈을 피해 전화번호를 교환해 밤마다 몰래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매건에게 TJ나 샤레이와의 썸은 리얼을 표방한 비즈니스였지만 라이언과의 썸만큼은 비즈니스를 가장한 레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출연진을 감시하다시피 하는 스태프들이 이 둘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건이 최종적으로 라이언 젠킨스를 선택할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이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언 젠킨스가 우승자 타이틀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방송조차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작진은 다른 두 남자 TJ와 샤레이가 라이언보다 훨씬 더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리얼리티쇼 제작에 도가 튼 사람들이었으니 아무래도 촉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대본이나 연출은 금기사항이죠. 출연자의 결정에 제3자의 개입이 있으면 방송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스태프들은 대놓고 매건에게 라이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하라고 부탁도 명령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친 작전이 바로 이겁니다. 매건은 취향이 참 독특하네요. 라이언 저 사람 면접 볼 때부터 다들 비호감이라고 했었거든요. 라이언은 연애할 마음도 없이 우승에만 목매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 라이언이 꼴찌할 줄 알았어요. 너무 매력이 없어서. 시청자들도 그렇게 느끼면 어떡하죠?
예상하셨을 겁니다. 이간질이죠. 사람 사이 갈라놓는 데에 이만한 방법이 또 없습니다. 일찌감치 라이언을 1등으로 점찍고 있던 매건은 제작진의 이런 말들에 마음이 갈팡질팡해졌습니다. 괜찮은 남자 같은데 왜 다들 이러는 거지?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괜히 라이언 찍었다가 방송국에 미운털 박히는 거 아냐?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라이언은 벌써부터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은밀한 통화에서 매건이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분명한 언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돈 아쉬울 것 없는 백만장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금도 없고 예쁘고 섹시한 여친도 없고 서바이벌쇼 우승자로 명성도 없고 라이언에겐 말 그대로 꽃길 걸을 일만 남았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계약서만 아니었다면 어디 가서 구레구레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락할 분은 라이언 젠킨스입니다. 라이언,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촬영 종료까지 딱 3일이 남은 날, 불현듯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던 자신이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라이언 입장에서는 믿었던 매건에게 제대로 배신을 당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규칙에 따라 촬영장인 대저택에서 즉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얼리티쇼에 왜 주작 논란이 생기는지 대충 알 것도 같네요. 여차저차 촬영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매건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남성은 유통회사의 CEO TJ입니다. 이렇게 반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지만 이를 알 도리가 없는 시청자들은 8월 2일 첫 방영된 백만장자 매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의 인지도도 점점 올라가 회차가 지날수록 꽤 만족스러운 시청률을 거두고 있었죠. 그런데 첫 방으로부터 13일이 지난 8월 15일 오전 7시경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사람도 넣을 만큼 큼직한 그 가방은 너무 무거워서 미화원이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퍼를 열어보자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늘씬한 몸매를 지닌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들어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이리로 튀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이 시신의 발견이 백만장자 매건이 폐지된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 여성의 온몸에는 구타당한 흔적과 짓밟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다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렸고 입안의 치아는 모두 뽑힌 상태였습니다. 사망자의 정체가 드러나기 어렵도록 범인이 고의로 저지른 짓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야 수사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시신을 즉시 과학수사대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병을 앓았던 흔적이나 수술 자국 등 신체적 특징이 남아있다면 신원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 후 다행히도 부검이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성이 가슴 성형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가슴에 넣는 보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 보형물 번호로 시신 발견 3일 후인 8월 18일 여성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는 28세 여성 제스민 피오레였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매건이 아닐까 예상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새롭게 등장한 이 제스민 피오레는 대체 백만장자 매건이라는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제스민 피오레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1981년에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미모와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는 성격까지 명랑하고 화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제스민을 가리켜 마릴린 먼로의 환생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소녀는 꿈과 야망 또한 멀로 뺨치게 컸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제스민은 어른이 되자마자 화려한 스타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데요. 몸매가 예뻐도 너무 예뻤던 그녀는 빠르게 상업 모델로 발탁이 됐고 특히 비키니 모델이나 바디 페인팅 모델 같은 비교적 과감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러면 다른 평범한 모델들보다 남들 눈에, 특히 남자들 눈에 더 잘 띌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전 세계 남성들의 최애 잡지, 플레이보이에도 등장을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타가 되기를 꿈꾸던 시골 소녀는 라스베이거스의 초호화 파티장에서 VVIP 대접을 받는 화려한 셀러브리티로 우뚝 섰습니다. 시신의 정체가 제스민 피오레라는 유명인으로 밝혀지자 오렌지 카운티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언론이 물고 뜯고 하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스민은 시신이 발견된 8월 15일 당일에 그녀의 주소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는 자동차로 1시간도 채 안 걸릴 정도로 나란히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옆 동네 실종자 명단만 제대로 확인을 했어도 피해자 신원을 밝히는 데에 3일이나 소요되지는 않았겠죠. 이 안일했던 초기 대응 때문에 경찰은 추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욕도 먹게 됩니다. 초동수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이 사건을 통해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스민 피오레를 실종 신고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달에 결혼을 해 로스앤젤레스의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벤츠, 한 사람은 BMW를 몰고 다닐 정도로 재력이 상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했다는 제스민 피오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부인인 제스민 피오레 씨 일로 왔습니다. 라이언 젠킨스 씨 계십니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실종이 됐는데 남편이 집을 비우고 어딜 간 건지 경찰은 좀 의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뭔가 의아하시죠? 라이언 젠킨스라면 아까 그 백만장자 매건에서 3등을 하고 탈락한 남성 출연자의 이름입니다. 설마 아내를 잃은 이 남편과 동명이인인 걸까요? 그렇다면 주간악당의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았겠죠. 사망한 모델 제스민 피오레의 남편은 연애 리얼리티쇼에 출연해 히로인인 메건과 눈이 맞을 뻔했던 바로 그 라이언 젠킨스가 맞습니다. 유부남이 짝 찾는 프로그램에 나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백만장자 메건은 존폐 위기에 처하기 충분했지만 방송이 아예 박살나버린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젠킨스가 아내를 살해한 뒤 자취를 감춘 유력 용의자로 전국의 공개 수배가 되어섭니다. 백만장자 매건은 이제 겨우 3회가 나갔습니다. 라이언이 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10회차 이상의 방영분이 남은 거죠. 이러니 방송국으로서는 쓰린 속을 부여잡고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간 쏟아부은 어마어마한 제작비는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라이언의 국적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가는 캐나다 캘거리인데요. 전용기까지 있을 정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성장했습니다. 수사진은 라이언 젠킨스가 모국인 캐나다로 도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경지대의 경비에 힘을 쏟는 한편 미국 내에서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수소문해 빠르게 접촉해 나갔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확률도 높았기 때문에 캐나다 경찰에 라이언 젠킨스의 부모를 집중 마크해주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경찰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라이언 젠킨스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인 2007년 그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캐나다 캘거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백만장자 매건을 제작한 VH1 방송국에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을 연애 리얼리티쇼에 출연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방송 출연자가 뒤늦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드러나거나 돈을 떼어먹었던 게 밝혀지거나 하면 출연자의 배경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송국이 온팡 욕을 먹게 되는데요. VH1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 출연자가 다른 것도 아닌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판국이니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을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라이언에게 여성 폭력 전적이 있음이 드러나면서 제스민 피오레를 살해한 게 남편 라이언일 확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8월 12일부터 샌디에이고에 있는 어느 호텔에 함께 숙박하며 포커와 파티를 즐겼습니다. 제스민의 모습이 호텔 방범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8월 14일, 시신으로 발견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제스민은 이날 새벽 라이언과 함께 호텔을 나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라이언은 아침에 혼자 호텔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스민이 방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에는 생각보다 카메라 사각지대가 꽤 많았기 때문에 방법 영상은 사건 해결에 별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라이언과 제스민이 타고 다니는 벤츠와 BMW는 두 대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모델과 번호를 대중에 공개해 제보를 부탁했고 라이언의 까만 BMW SUV는 공개수배 다음 날인 8월 19일 워싱턴주 블레인의 어느 선착장에서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지대로 경비가 제법 삼엄하기 때문에 공개수배 상태로 국경을 통과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라이언은 차를 버려두고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답은 블레인 선착장과 조금 떨어진 포인트 로버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무보트가 홀로 둥둥 바다를 떠다니고 있어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듯 포인트 로버츠 역시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지만 워낙 외진 곳이고 드나드는 사람도 적은 곳이라 블레인보다 훨씬 감시가 덜했습니다. 국경을 넘기가 너무나 수월한 거죠. 수사진은 아내를 죽인 혐의로 쫓기고 있던 라이언 젠킨스가 일단 차를 몰고 블레인으로 향한 다음 차에 싣고 있던 고무보트를 타고 포인트 로버츠로 이동해 그곳에서 캐나다로 몰래 넘어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개 수배까지 한 용의자를 이렇게 허무하게 놓치다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지만 우선은 라이언 젠킨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캐나다 경찰에게 적극적인 공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이제 미국 경찰은 캐나다 경찰이 라이언을 잡아다 주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잡아다 줘봐야 그를 구속 기소해서 재판대에 세우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라이언이 아내 제스민을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걸 보면 분명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였는지 경찰은 아무것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라이언의 범행 동기를 추정하기 위해 이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부의 지인들을 일일이 만나며 열심히 탐문을 이어가던 수사진. 그때 그들에게 믿기 어려운 정보 하나가 입수됩니다. 두 사람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을 했다는데요? 3주도 아니고 3일이요. 아무리 사랑에 빠지는 데에 3초면 된다지만 3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는 건 확실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32세와 28세로 결혼에 쫓길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재정적인 문제로 상대방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기 그지없는 두 남녀는 지난 3월 왜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저지른 걸까요? 진짜 3초 만에 운명의 데스티니를 느끼기라도 한 걸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경찰은 뜻밖의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백만장자를 원하는 메건의 히로인, 메건 하우저먼으로부터였습니다. 촬영이 종료되고 며칠 후에 라이언에게 전화가 왔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우연히 만난 젊고 예쁜 모델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결혼까지 했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소울메이트를 찾았다나 어쨌다나. 여기서 밝혀진 사실 하나, 백만장자 메건을 찍을 당시 라이언은 유부남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방송에서 탈락한 직후 이뤄진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라이언이 왜 만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제스민과 결혼을 했는지도 얼추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최종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배신을 때린 메건을 약올리기 위해서였던 거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메건에게 전화까지 걸어 소식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도 라이언의 결혼은 홧김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부부 둘이 잘만 살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두 사람의 친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라이언이 제스민을 세게 밀어서 호텔 수영장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스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제법 큰 소란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제스민이 로버트랑 통화를 하다가 라이언한테 들켰거든요. 로버트요? 그게 누군데요? 제스민 예전 애인이요. 말로는 친구라는데 미련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스민은 얼마 전 헤어진 남친 로버트 헤스먼을 잊지 못해 자꾸만 그의 곁에서 맴도는 극심한 구여친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감정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채 불안정하게 지내던 순간 허우대에 멀쩡하고 돈도 많아 보이는 라이언 젠킨스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케이를 해버렸던 겁니다. 마치 로버트 보란 듯이 말이죠. 충동적으로 치면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이 남녀는 그렇게 장난치듯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닌 남들 눈에 그럴싸해 보이는 트로피였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SNS, 이메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과감한 애정행각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둘은 꼭 붙어 다녔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젊고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라이언은 제스민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제스민, 네가 미친 짓들을 멈추고 나에게 돌아오면 우린 다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성장했고 널 용서했어. 그러니 우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제스민, 나는 너밖에 없어.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해. 편지에는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도 가득했지만 용서라는 단어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제스민이 라이언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한 모양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보시는 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e on, I got my camera stolen, or not stolen, but I left it in a cab. That's not my fault. And I got this from Costco today. Did you? Yeah. Yeah. That's awesome. How's it working? Good. So far as I'm testing it right now. 영상 속 남성은 제스민의 전 남자친구 로버트입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성은 전 남자친구 마이클인데요. 설마 제스민이 과거에 애인과 찍은 영상과 사진을 여태 간직했다가 들키기라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과 사진은 둘 다 라이언과 결혼 후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제스민은 전 남친 로버트는 물론이고 전 남친 마이클과도 여전히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 라이언과의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죠. 이 결혼은 그녀에게 있어 계약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제스민은 결혼 생활과 남편에 대해 그다지 애착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라이언은 트로피 와이프 제스민에게 점점 집착해갔습니다. 과거에 여자친구를 폭행한 점, 서바이벌에서 떨어지고 화풀이하듯 결혼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듯 라이언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제스민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두 사람이 진짜로 첫눈에 반해 결혼을 했든 혹은 쇼윈도 부부가 되자고 계약을 맺었든 라이언은 아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요구했지만 제스민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합니다. 경찰은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결혼 생활에 폭발한 라이언이 충동적으로 제스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경찰로부터 들려올 희소식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렸죠. 라이언을 잡아다 앉혀주기만 하면 악착같이 취조해서 자백을 받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수사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8일이 지난 2009년 8월 23일, 캐나다 당국은 제스민 피오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라이언 젠킨스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지 않는 손님이 있어 모텔 주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라이언은 모텔 옷걸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겁니다. 경찰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을 뒤져서 제스민의 신원을 조금만 일찍 밝혀냈어도 국경 감시를 철저히 해서 라이언이 캐나다로 도망치지 못하기만 했어도 피해자도 유력 용의자도 모두 죽어버리는 이런 최악의 결말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라이언이 범행을 자백하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제스민 피오레의 억울함을 달랠 수 없고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으며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찌꺼기처럼 남은 거라곤 좋게 말해 추측, 나쁘게 말해 망상뿐이네요. 사이다 결말을 전하지 못해 유감일 따름입니다. 한편 제스민 피오레의 흰색 벤츠 차량은 8월 26일에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의 어느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는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루미놀 감식 결과 제스민의 혈흔이 여러 군데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살해가 이루어졌는지, 훼손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폭행만 이루어졌는지는 라이언이 죽어버렸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는지, 도주를 도운 사람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태가 미궁으로 빠져버려서일까요? 라이언 젠킨스의 부모와 친구들은 라이언이 제스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로 도망을 치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까닭은 아내를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라고 주장했죠. 일부 대중은 충동의 극치를 달리는 라이언의 성격을 감안하면 가족과 친구들의 주장이 영 틀린 말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라이언이 제스민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따로 있다면 진짜 살인마는 어디선가 다리를 쭉 뻗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인은 경찰의 발표대로 라이언 젠킨스가 확실할까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여담이 있는데요. 우선 BH1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방송국을 가리켜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고 표현했는데 백만장자 매건 한 프로그램만 엎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BH1은 백만장자 매건을 포함해 그간 방영된 각종 리얼리티쇼에서 활약한 출연자들을 따로 모아 아이러브 머니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액의 상금을 놓고 참가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내용으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라이언이 끼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 역시 100% 사전 제작이었습니다. 백만장자 매건은 3회까지 나가기라도 했지 아이러브 머니는 전파 한번 못 타보고 그대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눈 녹듯 녹아버린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생각하니 제가 다 아깝네요. 하나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기괴합니다. 사건 발생 2년이 흐른 2011년, 라이언이 목을 맸던 모텔방의 옷걸이가 어느 경매 사이트에 판매물품으로 등록이 된 건데요. 이 사이트는 이전에도 찰스 맨슨,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 등 악명 높은 살인마들의 물건이나 머리카락 등을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옷걸이의 최초 등록가는 $1,750, 현재 환율로는 약 240만 원 정도네요. 저 나라는 진짜 별걸 다 사고 팝니다. 마지막은 제스민 피오레와 끝까지 질척거렸던 전남친 로버트 헤스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라이언 젠킨스가 죽어줘서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한편으론 대담하고 또 한편으론 좀 주접스러운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2011년에는 결혼을 했는데 상대는 제스민의 절친 레이 씨라는 여성이라고 하네요.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가까워져 로버트가 먼저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캐릭터지만 어쨌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 지치셨을 구독자님들께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28살이라는 좋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제스민 피오레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주간악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늘한 사건 사고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에 방문하셔서 잠시나마 땀을 식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